네, 이어서 미국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똑같고요. 세 번까지 믿어본다. 결국에 정책 당국의 의지를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는 계속 강조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리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역시도 앞에 경제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3분기 첫 인하 그리고 4분기의 추가 인하를 통해서 연내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4.4 언저리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연말로 갈수록 한 4.1 정도까지 국내랑은 한 100bp 정도의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 차가 100bp 정도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연준이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수 기여도를 되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ISM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과 총임금 소득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기가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국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65년 이후에 실제로 미국 경기가 착륙했었던 영어는 랜딩이라고 하죠. 그 사례들을 소프트 랜딩하고 하드 랜딩, 즉 연착륙하고 경착륙을 나눠놓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나눴냐면 저희는 지금 보험성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그 보험성 인하가 연준이 성공했었던 사례는 일반적으로 90년대 중후반 사이클이었었던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이었었을 때인데요. 그때 연준 부의장이 앨런 블라인더라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논문과 2022년 대담을 통해서 밝혔었던 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소프트 랜딩 사례를 뽑아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이나 물가가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들은 보입니다만 미국 경기를 침체로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없고 저희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72년도부터 2017년까지 소프트 랜딩으로 지칭이 되어 있는 사례들 중에서 금리가 이제는 최종금리에서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상을 했었던 사이클들을 저희가 추려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올해 사이클을 제외하면 맨 마지막을 제외하면 5차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차례 중에서 3번이 다 70년대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연준이 다 인상한 줄 알았는데 인상을 재개했을까? 힌트를 아마 다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70년대가 3번이란 얘기는 거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고 다시 재가속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35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인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발표 드리는 시점으로는 한 42주, 43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클로만 보게 되면 다시 연준이 인상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인상을 어떤 조건이 충족됐었을 때 정말 재개를 했었나를 살펴보면 그 5가지 사례 중에서 저희가 70년대 2차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에 이제 물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 마지막 인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인상 재개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앞단에 적혀 있는 물가들이 인상을 결정했었을 때 봤던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72년 1월 달에 3.3이 마지막 인상을 할 때 봤었던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2년 11월에 3.7%라는 물가가 다시 인상을 재개하는 걸 결정했었을 때 바라봤던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은 연준이 마지막으로 인상했을 때 봤었던 물가보다 다시 더 높아지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저희는 이미 스터디가 다 되어 있고 70년대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사이클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나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준 내부의 공통적인 컨센서스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헤드라인 CPI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그게 공통 의견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앞에 설명드린 패턴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3.5에서 3.4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작년 7월 FOMC 때 마지막으로 연준은 5.5%라는 터미널 레이트, 지금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최종금리 수준까지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봤던 물가가 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4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때 물가가 다시 4.0까지 꼬리를 들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러면
카시칼이나 메스터 총재가 얘기하고 일부 글로벌 채권을 보는 구루들이 얘기하고 있는 연준은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이 가능성들이 낮기 때문에 인하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조건을 우선 처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저희가 인하를 보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ISM 서비스업도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8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과거에 ISM 제조업은 기준금리 인하나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18개월 중에 한 17개월을 50이라는 기준선 밑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했거나 그 이후로는 하이어 포 롱거의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제조업만으로는 팬데믹 이후의 사이클들을 대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아마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패러다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제조업 더하기 서비스업 합산지수의 패턴들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하고의 비교를 드리는 국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차트처럼 2006년에서 7년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에서 19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5.5%처럼 최종금리까지 연준이 긴축을 강행했는데 실업률이 4% 언저리에서 타이트한 완전 고용을 되게 장기간 이어갔었던 국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월 FOMC 가장 최근 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도 노골적으로 연준의 양대 책무 중에서 고용에 더 집중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용 시장에 좀 기스가 나는 조금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이클들을 비교 사례로 가져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6, 7년하고 18, 19년 모두 다 역성장한 사례는 많습니다. 즉 전월 대비 합산지수가 둔화된 사례는 많은데 회색선 중에 막대 그래프 중에 진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소 2개월은 역성장이 일어났다라는 첫 인하 직전에 공통적인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사이클을 보실게요. 우측 차트입니다. 우측 차트에서 이 합산지수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번 사이클도 고금리 장기화 동안 전월 대비 둔화됐었던 막대 그래프가 즉 밑으로 솟아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2개월 연속해서 역성장이 일어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달에 한 번 더 역성장이 일어나면 지금 9월 이나 12월 이나로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선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 날 FOMC가 있고요. 그전에는 6월 중순에 FOMC가 있습니다. 그 앞단까지 인하 반영을 땡길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두 번째 조건, 후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파월이 얘기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거다 계속 얘기했지만 줄어들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결국에 소비의 주축인 세 가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임금이 너무 올랐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뿌려줬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쌓였었고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로 우선 소비를 하는 리볼빙 데이터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다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3월 달의 초과 저축은 드디어 마이너스가 찍혔고요. 그리고 3월 달 소비자 신용에서 리볼빙 데이터는 21년 4월 이후로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세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고용, 이 임금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여기서의 패턴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총 임금 소득은 저희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줄 보시면 시간당 임금에다가 근무 시간, 고용자 수까지 곱해야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의 합에 이 총임금 소득을 구하고 거기에 전월 대비 증가율을 저희가 쭉 그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06, 7년하고 18, 19년 모두 보시면 전월 대비 증가율이 최종금리 유지기간, 즉 첫 인하 직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진한 막대 그래프가 보여준 것처럼 역성장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
왼쪽 차트에 한 번도 역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즉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데이터나 7월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가 한 번이라도 역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제조업 더하기 서비스업 조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9월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이 시장의 기대가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굳이 꼭 6월이나 8월에 동결을 결정하더라도 9월에 진짜 인하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채권 시장, 저희는 결국엔 시장 입장에서는 선행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강해질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2분기 때 비중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요. 조금 금리가 하단을 낮춰줄 수 있는 재료들을 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인하가 좀 앞당겨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보험성 인하와 그리고 재무부가 만들어주는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봤었을 때는 하단이 그래도 저희가 자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레인지로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이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채권 전망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